드디어 박정희 편입니다. 자, 2024년 2월 14일에 저희 간다요 채널이 현대정치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계획을 저희가 성공리에 첫 계획을 성공했다. 이승만 편. 그리고 그다음에 박정희 편, 전두환, 노태우 편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선 미안합니다. 졸라게 미안합니다. 2024년 2월 14일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25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까지도 박정희 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미안합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박정희 편이 늦어진 거예요? 이승만 편 풀버전이 있었습니다. 이 풀버전 올라간 게 24년 3월 5일이에요. 이승만 편은 3월 5일에 끝난 겁니다. 자, 근데 이 3월 5일 이후에 3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일단 2024년 3월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3월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의 경선이 시작됐어요. 어차피 미국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물론 미국 민주당도 바이든이 아니고 나중 가서 카멀라 해리스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24년 내내 북한의 오물풍선 생쇼가 시작되고 24년 내내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고 그리고 11월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는 박정희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또 우리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또 12월 3일에 계엄을 때리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무슨 박정희는 무슨 박정희야. 이 타이밍에 계엄인데 저희가 2024년 중후반에 분명하게 저희는 정말로 박정희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너무나 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 때리고 나서는 탄핵정국, 대선 기간이 또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대선이 끝나니까 벌써 6월이에요. 6월부터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다이거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25년 9월, 10월, 11월 요 두세 달 기간 동안 이사 준비를 또 하고 굉장히 바빴다. 너무나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빠가지고 도저히 할 견적이 안 나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작년에 이승만 편을 했는데 요거 풀버전을 올렸어요. 그쵸? 풀버전이 7시간 51분짜리입니다. 근데 박정희 편은 저희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이승만 편에 비해서 분량도 많고 양도 많고 자료도 많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승만 편 8시간이라고 그냥 반올림해가지고 얘기하면은 한 3배에서 4배 24시간 32시간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바다. 근데 인간 간다요. 누굽니까? 항상 수박 겉핥기로 요약해서 빠르게 패스트하게 넘어가면서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기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나눠드리는 핵심을 알려드리는 정보 유튜버로서 인간 간다요. 12시간으로 줄여보겠다. 목표를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로 줄여보겠다. 24시간은 그건 좀 너무 에바다 라는 말씀,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편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정말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많이들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승만 편은 사실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 개봉, 사실 저희가 이승만 편을 작년에 준비할 때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처음에. 근데 마침 이제 한 2월 3월 지나면서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게 뭐 개봉을 했다 말다 뭐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침 타이밍이 맞았던 건데 박정희 편은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박정희 편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게 많다. 자, 근데 지금 2025년입니다. 근데도 지금 아직도 이상한 찌라시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다만 간다요 채널이 뭐 편향되어 있다 뭐 있다고 말을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간다요 채널이 지금까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게 뭐예요? 지난 효기심 채널과 간다요 채널까지 전체 년도로 따지면은 9년 동안 저희가 횟수로 해왔는데 9년 동안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은 게 뭐야?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정치인을 믿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불필요한 토론을 합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고 견제의 대상이고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대전제로 깔고 저희는 이승만 정부를 했고요. 박정희 정부도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겠죠. 왜? 정치인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박정희에 대해서 편향 마음대로 생각해.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될 사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도대체 왜 신격화하고
좋아하고 왜 영웅합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부풀리거나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한다? 나 이거 반대합니다. 왜 도대체 본인이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하든가 말든가 개인 자유인데 이거를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는 것까지 시도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야.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편부터 마찬가지인데요. 과도하게 어떻게든 악마로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악마라서 사탄 마귀라서 악해서 사람을 일부러 죽였다. 악마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과도해. 영웅화 신격화도 할 필요 없지만 악마화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평가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으나 그거를 이 사람이 악마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승만 편 시작부터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입체적인 모습, 이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A라는 모습, B라는 모습, C라는 모습, D라는 모습, 다양한 행동, 다양한 정체, 뭐 이런 다양한 본인 개인의 사생활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다양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그냥 다양한 것들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 다양한 걸 종합해서 종합적 평가로 좋은 사람이냐 그래서 좋은 거임 나쁜 거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개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는 함부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감히 우주의 티끌보다 먼지보다도 못한 아메바 세포보다도 못한 인간이 종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감히 그냥 막 떠들고 다니겠다. 저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입체적인 이 사람의 모습을 수용하고 그 다음 개개인들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승만 편에서 요거 말씀드렸어요. 이승만이란 사람이 다양한 면모가 있는데 이 다양한 면모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다. 근데 나르시스트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각자 물론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간다요 채널의 작가진들과 간다요가 생각하기에는 저렇다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라는 인물은 어떻게 봐야 될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해서 너무 안 좋게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많고 이 양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으로 추앙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도 많은 걸 저희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치인이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양반은 6.25도 있었고 박정희 시대로 넘어오면은 물론 뭐 그 시대도 지금이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정치인으로서 일단은 봐야 되는 면모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이 정치적인 판단,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 이게 굉장히 커요. 1차적으로 이게 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1차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국민한테 도움이 된 거에서 끝낼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양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었다라는 거를 대전제로 깔고 볼 필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게 1차적이고 그 다음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거가 있었던 것이지 본인의 권력과 지지율과 이런 거는 다 내팽개치고 상관없고 난 국가를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라는 인물이 물론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물이든 간에 공과 과가 다 있고 입체적인 인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야 돼요.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과서에 담겨야 돼. 내가 볼 때. 누구든 입체적인 인물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견을 갖겠다? 이게 뭐야? 결국 지금 간다요 채널에서 박정희 편 시작하기 직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일단 보자 이거예요.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나중 가서. 일단은 간다요 채널에서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니 나중 가서 개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라 이 말이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를 믿고 들어주세요. 박정희라는 인물하면 가장 또 핵심적인 게 5.16 1961년 5월 16일에 일으킨 저 5.16에 대해서 군사혁명이다. 교과서엔 군사정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군사혁명이냐 아니냐 뭐 요것도 좀 갑론을박이 쓰잘데기 없이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제가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쿠데타는 쿠데타예요. 성공을 못해서 쿠데타로 끝났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자꾸 토씨를 잡는 건데 트집을 잡고 고려 말에 여말선초라고 하죠. 고려 말과 조선의 초에서 여말선초라고 합니다. 이성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웁니다. 그죠? 쿠데타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쿠데타 일으킨 거야. 이거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그 이후에 그 쿠데타 이후 생긴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지속이 된 거지. 오랫동안 조선이란 국가가
생겼으니 그럼 조선이 쿠데타로 생긴 나라냐? 맞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선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생긴 나라예요. 우리의 역사고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무조건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런 부질없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위화도 해군은 분명한 쿠데타야. 되지도 않을 거로 부질없는 토론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 이후에 공이 아무리 많아도 쿠데타는 쿠데타다 이 말이야. 어떤 시각으로 지금 간다요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건 있는 거대로 얘기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대로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요. 물론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고 애매모호한 건 저희가 또 애매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이나 군사 쿠데타는 같은 말이에요. 정변이 뭐냐면은 군사 정변이라고도 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 정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쿠데타야. 이 5.16 군사 쿠데타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쵸? 근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박정희 소장, 당시 투스타입니다. 이 박정희라는 군인이 상황 판단 능력, 리더십, 그리고 똑똑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근데 간다요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좋은 거 가죠. 똑똑하다란 말은 똑똑하게 법꾸라지처럼 지가 잘못해놓고도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것도 똑똑한 겁니다. 개수작을 잘 부리는 것도 똑똑한 겁니다. 잔머리를 잘 굴리는 것도 똑똑한 거예요. 현명하게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판단을 잘하는 것도 똑똑한 거고 똑똑하다라는 말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던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 박정희란 인물이 자꾸 미화를 시도하는 건데 박정희는 80 몇 년도에 스스로 내려오려고 했다. 증언이 있다. 아니면은 처음에 이 쿠데타 직후에도 몇 년만 이제 이 군사 정부로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몇 년 안에 바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국가가 너무 개판이라서 책임감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거다. 뭐 이런 미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박정희라는 사람의 측근에 있던 몇몇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게 정말 주장일 뿐이에요. 그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박정희라는 정치인이 선택한 독재를 시도하고 본인의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수많은 시도들 너무너무 그게 많아서 믿기지가 않아. 사실 그거는 여러 정황을 보면은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 정황 너무너무 많은 그 증거들이 이 양반이 권력을 옛날부터 군인 때부터 너무너무 잡고 싶어 했던 거를 또 뒷받침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하죠.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이전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인이었잖아요. 그 군인일 때 정권이 뭐였어요? 이승만이야. 이승만 정부 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야 돼요. 이승만 정부 때 어떤 꼬라지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박정희라는 인물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에 성공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이승만 정부가 너무너무 개판이었고 말년에 너무너무 민심을 잃었고 자유당이 민심을 개판으로 잃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집권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가 잠시 있었죠. 그 다음 민주당 정권이 있었어.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고 장면 총리가 있었던 이 민주당도 썩어서 너무너무 민심을 잃고 지지율이 개박살이 난 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민심이 동요를 별로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있고 나서의 박정희를 봐야 되는 거지 그냥 그 박정희가 쿠데타 군대 일으켜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정희라는 인물이 타이밍을 잘 잡았고 그리고 그 타이밍도 박정희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외부의 다른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타이밍을 박정희가 잘 잡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봐야 돼요. 이 양반은 쿠데타 각을 타이밍을 너무너무 잘 잡았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거를 달리 보면 누구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너무나 살기 힘들고 팍팍해서 구국의 영웅으로서 구국의 마음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양반은 이미 1961년에 쿠데타 일으킨 거잖아. 저게 1950년대 초반부터 이미 쿠데타 각을 보고 있었어요. 무려 52년도에 5.16 일으킨 게 61년인데 그로부터 9년 전부터 쿠데타 각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뭐 망각이고 뭐 멸망각이라서 불가피하게 일으켰다 이게 맞냐는 거지. 그리고 52년도면은 6.25가 안 끝났을 때예요. 6.25가 53년도에 끝나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박정희란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승만 정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박정희란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너무너무 좋은 상태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여당이 자유당이었어요. 대통령 편에 서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당들을 야당이라고 하는데 이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진짜 이승만 정부의 자유당 사람들은 얼마나 대놓고 했냐면은 내무부 장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따지면 뭐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내무부 장관이 대놓고 공무원들한테 오더를 내려요. 이 이승만 정부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대놓고 오더를 내려요. 그게 이제 3.15 부정선거인데 우리는 어차피 이승만 정부와 이 자유당 정권은 천년만년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싸바싸바만 졸라게 잘하면은 우리는 천년만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싸바싸바만 하자. 당연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득달같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제 4월 19일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에 하야를 발표하고 27일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야? 대통령이 없던 거예요. 근데 부통령도 없었어요. 부통령이 누구였어? 이기붕 씨죠, 이기붕 씨. 자기 아들한테 총 맞고 죽어 이 사람. 부통령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존경하지 않는 윤통의 계엄령 이후에 우리 권한대행까지 봤는데 현재는 대통령이 나가리 되면은 그 다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국무총리도 나가리 됐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권한대행을 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죠? 자, 이런 순서로 가는데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수석 국무위원이란 게 있었어요. 국무위원 뭔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때릴 때 국무회의를 열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 국무회의가 뭐예요? 그냥 이 정부, 행정부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껍데기만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무회의가 뭐예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국무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인 거야. 저 국무위원의 직책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나 국무위원이야. 내가 국무총리야. 그러나 국무위원이야. 내가 장관이야. 그러나 국무위원인 거예요. 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위원인 거야. 자, 이 국무위원들 중에서 따봉, 짱 먹은 국무위원. 지금은 없는데 이 짱 먹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수석 국무위원이라는 자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수석 국무위원이 누구였느냐?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허정이라는 외교부 장관이었어. 이 양반이 이승만 정부의 수석 국무위원이었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제정치 외교를 전공했고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통령 다음에 수석 국무위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초이스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허정 수석 국무위원이자 외교부 장관 이 양반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1960년 4월 27일부터 1960년 6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왜 27일부터야? 4월 27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하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1960년 4월 27일부터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6월 15일까지예요. 그쵸? 이 6월 15일 안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개헌을 시작합니다. 저 이승만 같은 독재자, 나라를 망쳐먹은 이기붕 씨 같은 자유당 같은 저런 애들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뭐로?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일본이 지금 의원 내각제죠. 독일도 의원 내각제예요.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근데 1년도 못 가요. 의원 내각제가 뭐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다수당이 있거나 과반 이상을 차지한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초이스해서 뽑아. 사실상 의원 내각제는 국민들이 야, 나는 총리가 요 당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이 당의 국회의원들을 뽑을게. 그리고 이 당의 정책들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니네 당에서 총리를 뽑아서 니네 이 당 전체에서 공약을 내걸은 거를 추진해. 요게 이제 의원 내각제란 말입니다. 그쵸? 이번에 근데 만약 과반이 안 됐어. 국회의원 의석수가 1등이긴 한데 과반은 안 넘어. 다카이치 총리, 일본 총리가 이번에 그래서 다른 당하고 연정해가지고 이번에 1등한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연합정당을 이제 데려와서라도 어찌되든 이제 과반에 가깝게끔 만들거나 과반을 뚫게끔 만들어서 총리를 또 배출하는 이제 이런 게 또 의원 내각제겠어요. 그쵸? 이제 이 개헌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에. 어디? 민주당이야. 지금 민주당이랑은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의 첫 역사를 요 민주당이라고 얘기해. 1955년에 생긴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건 자충수야. 본인들만 손해예요. 이 당시의 민주당은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과도 거리가 전락에 멀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네 이제 역사 길다고 얘기하려고 이제 요거를 갖다 쓰는 것 같은데, 당시 1955년에 생긴 민주당, 1960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의원 내각제로 헌법을 개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요. 1960년 6월에 통과가 됩니다. 새로운 헌법이 생겼어요. 이제 의원 내각제가 시작됐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기존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총리를 새로 뽑으면 되겠어요. 그쵸?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 시스템 하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법이 의원 내각제로 개정이 됐으면은 그 의원 내각제에 맞는 그걸 전제로 깔은 새로운 국회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총리 뽑고 대통령 뽑는 권한이 있던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 그냥. 근데 이제는 의원 내각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그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야. 헌법에 맞게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상원과 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일본도 지금 상원 이름이 참의원, 일본이랑 똑같네 참의원이. 하원은 일본이 지금 중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원을 민의원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나라마다 부르는 게 좀 달라요. 아까 말한 이 개헌안이 6월 15일에 통과를 했어요. 이 외교부 장관이자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아저씨의 권한대행 체제가 6월 15일에 끝나. 왜? 6월 15일에 의원 내각제 개헌안이 통과됐거든. 근데 졸라 웃긴 상황이 벌어져요. 6월 15일에 이제 허정 권한대행 체제는 끝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르냐. 이 정부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 사람이 6월 15일에 의원 내각제 개헌이 됐다고 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버리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국회에서 알아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에 처해진 거야. 그래서 다시 와봐. 권한대행 체제 끝났는데 다시 와봐 잠깐만. 다시 불러서 과도정부를 구성합니다. 다음 의원 내각제 체제 하에 이제 이 국가를 대표할 총리가 뽑힐 때까지 당신이 과도정부로서 정부의 기능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다시 불러와. 허정 권한대행 체제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그 개헌이 될 때까지만 한 거고, 이 양반의 과도정부는 의원 내각제가 통과가 됐으나 그 다음 이제 의원 내각제 체제가 실제로 성립돼서 시작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당신이 잠깐 과도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라. 일을 시킬 사람이 없었거든. 다 잡아들여가지고 개판이었던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저때.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까 상원 하원 얘기했는데, 보통 총리를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하원에서 뽑아요. 제 5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민의원이 하원이잖아요. 하원이 총 233석인데 172석을 얻어요. 어디가? 민주당이 과반을 뚫고도 남았어. 이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도 배출하고 이제 그러면 되겠다. 이제 잘 하겠지 정치를. 그게 아니지. 저 민주당이라는 정당도 개판이었어요. 저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왜 생겼고 정체가 뭔지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일단은 1948년부터 국회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허정 과도 정부가 있던 저 1960년 의원 내각제가 이제 통과된 저 1960년까지 48년에서 1960년까지 그래봤자 한 1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야. 민주주의가 발전이 안 된 국가야 우리나라. 그런 상태에서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왜 생겼냐면은,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성향은 중요하지 않아. 정치적인 정책적인 노선, 정치적인 성향,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이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그냥 이승만에 반대하면 다 같이 옹기종기 긁어 모아서 모이자가 민주당이에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얘네들은 내부에서 지그들끼리 입이 안 맞아. 그냥 이승만에 반대하고 자유당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책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거야. 근데 의원 내각제가 돼서 의석수는 많은 거야 지금. 그게 얼마나 개판이었겠어요 저 양반들이.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이 처음에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뭐로 나뉘어져 있었냐?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져 있었어. 저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기 초기부터 있던 사람들을 구파라고 해요. 근데 창당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깨작깨작 또 이제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신파야.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구파에 누가 있었느냐? 야인시대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조병옥 박사 있죠. 이 양반하고 윤보선 대통령, 김영삼, 우리가 아는 그 김영삼 맞아요. 이 양반들이 구파예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총리가 되는 장면 총리, 이 양반하고 김대중 DJ죠. 이 양반들이 신파였어요.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죠. 근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만 일단은 구파 신파로 나뉘어서 넣은 건데 제가. 자, 아무튼간에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는 개파가 많았다. 이제 구파랑 신파가 있었다. 근데 이 구파와 신파뿐만 아니라 구파라고 해서 또 저그들끼리 또 다 합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신파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기붕 씨가 죽고 이제 그랬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모래성이야, 모래성. 끈끈하고 조직력이 탄탄하고 그렇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말에 1960년쯤 되면요, 저그들끼리도 막 싸워요. 막 말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의원내각제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구파 있죠, 구파. 조병옥, 윤보선, 김영삼 이 양반들이 속해 있는 구파. 이 구파는 이미 진작부터 이승만 정권이 그냥 멀쩡하게 있을 때부터도 이승만 정부의 저 자유당이랑 만나가지고 협의를 보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1960년 부정선거로부터 그 직전 대통령 선거입니다. 4년 전에. 그죠? 이때 이승만 박사가 뽑혔어요. 대통령으로. 근데 저 부통령 후보에 누구 있어? 이기붕 씨. 그죠? 이기붕 씨가 근데 부통령에서는 떨어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1+1으로 세트로 후보로 나오긴 나오는데 투표가 하나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따로 뽑고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따로 뽑는 거야. 당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자가 신익희 선생이 대통령 후보자였고 부통령 후보자는 장면이었어요. 자유당에서는 현 대통령이 후보였고 부통령은 이기붕이었던 거야. 근데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부통령은 장면이 뽑힌 거야. 어긋나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56년도만 해도 1875년생이거든요. 이미 56년도에 82이었어. 당시에 하야할 때는 86이었어요. 나이가 엄청 많았어, 나이.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부정선거에 이승만 박사는 빠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자꾸 나오는 건데 물론 그건 몰라요. 그건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미 56년도부터 자유당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자유당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승만 파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된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대통령 임기도 다 못 채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를 좀 가야 될 것 같다. 왜 의원 내각제를 생각하냐면은 의원 내각제는 지금 예를 들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 자유당이 과반 이상이야. 자, 그럼 여기서 총리를 이승만 총리를 뽑았어. 근데 이승만 총리가 죽었어.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 하는 게 아니야. 총리가 죽었으면은 다시 총리를 뽑으면 돼요. 그냥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 안에 그냥 총리를 새로 다시 뽑아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자유당만 계속해서 과반 이상이 되고 다수당이 되면은 이승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이승만이 죽고 나서 우리 자유당에서 계속 총리가 나오고 국가에 짱을 먹는 그 대통령급의 총리가 나오려면은 의원 내각제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얘네가 이제 천년만년 헤쳐먹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민주당의 구파가 눈독을 들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의원 내각제 한번 가자. 분명히 이승만 정권은 이제 점점 민심을 잃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생길 테니 미리 의원 내각제로 해놓는 것도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구파도 하고 있던 거야. 민주당의 구파도. 근데 신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왜? 이승만 박사가 죽으면 부통령이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승계하는데 민주당에서 부통령이 장면이 뽑혀 있는데 뭐하러 의원 내각제를 가냐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 신파의 사람인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기들은 또. 그러니까 민주당의 심판은 대통령제로 가자고 했고 구파랑 자유당은 의원 내각제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같은 당인데도 같은 당이 아닌 거야. 얘네는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다 모이긴 모였는데 개판이었다. 이거 외에도 민주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뭐 일단은 이승만 정권이 나가리가 됐으니까 부정선거랑 이제 하야도 했으니까 덕을 본 거지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고 1960년 그 3.15 부정선거한 거 있죠. 이때 자유당의 정치인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찾아가요. 저 부정선거 하기 전에 카카 요번 대선 하기 전에 의원 내각제 한번 추진하시는 거 어떻겠냐. 어차피 자유당이 다수당이고 자유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면 되거든요. 민주당의 구파들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처리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의원 내각제 하는 거 어떻겠냐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 싫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찌되었든 의원 내각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 6월 대선이 치러져야 됐던 거예요.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겠어요? 현직이야, 현직. 이승만. 부통령은 또 이기붕. 56년 선거에서 떨어졌죠, 장면 부통령 후보한테. 그죠? 민주당에서는 얘기가 또 달라. 누구를 대통령 후보,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울 거냐. 지들끼리 싸워요. 구파에서는 조병옥 박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신파에서는 장면 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세우려고 하다가 정 안 되겠어서 전당대회를 하자 그러면은. 경선을 치르자.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끼리 모이고 뭐 해가지고 전당대회 같은 걸 열어서 조병옥 박사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요. 근데 지금 1960년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근데 조병옥 박사가 2월 15일에 죽어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죽어. 지병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후보를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냐? 안 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로 당시 대통령 선거 때 포스터인데 여기가 사진이 비어 있어요. 조병옥 후보가. 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3월 15일에 선거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2월 3일이에요. 자, 공고날이야 이게. 이 공고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10일 이내에만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월 3일에 3월 15일에 하겠다는 이 대선 날짜를 공고했으니 후보 등록이 2월 13일까지인 거야. 근데 조병옥 박사가 2월 15일에 죽은 거야. 그래서 후보자가 없는 거야, 그냥. 민주당은 그냥 부통령 후보자만 있는 거지 대통령 후보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혼자서 단독 후보로 대통령 후보에 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얘기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어차피 단독 후보라서 이승만 박사는 그냥 대통령 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붕 씨가 지가 헤쳐먹으려고 부정선거를 자유당의 젊은 국회의원들, 아직은 이제 몇십 년 더 헤쳐먹을 인간들, 그 인간들하고 작당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모르게 부정선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맞다 아니다를 알 수는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실제로 하라고 오더를 내렸다, 아니면 몰랐을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몰라. 모르는데 여러 정황상 추정해보건대 이승만 대통령이 모르고 있어서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 자유당이라는 그 정당에 속해 있고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었잖아요.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으나 저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 말씀은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은 정해져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예정이야. 근데 이 부통령을 두고 이기붕 씨가 1956년 선거에서 떨어졌거든. 1956년 선거 때 장면 후보한테 떨어졌어. 이 사람이 졌어. 이번엔 너무너무 떨어지기 싫은 거야. 너무너무 내가 되고 싶은 거야, 부통령이. 왜? 이승만 대통령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1년 만에 죽을지도 모르고 다음 달에 죽을지도 모른다. 죽으면 남은 이승만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전부 다 누구 거야? 내 거다. 죽으면 내가 한다 이거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붙고 싶어서 부정선거를 이제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건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부정선거를 오다를 내리고 주도적으로 한 거는 이승만 정권의 장관들과 이기붕 씨인 건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 양반이 이제 죽어라 이제 오다를 내려가지고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저 3.15 부정선거 때는 자유당과 일반 그 정치 깡패라든가 공무원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찌됐든 자유당에 헤쳐먹고 있었고, 이기붕 씨가 저 자유당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든 계속해서 공무원을 해먹든 부패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했던 시기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기붕 씨랑 저 자유당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 당시에는 아주 썩어빠진 시대였어 그때가. 부정선거에 성공을 했어.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이제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이기붕 씨는 아들한테 총 맞고 죽고, 이제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회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 주도하에 의원 내각제 개헌안이 통과가 된 상태였다. 자, 근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세요? 엄청 오래 해먹잖아요 이 양반. 독일의 총리였어.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가 짱이야. 근데 왼쪽에 있는 아저씨 누군지 아시는 분? 지금도 독일의 대통령입니다. 독일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예요. 의원 내각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윤보선이었고 총리가 장면이었는데 실질적인 많은 권한은 장면 총리가 갖고 있던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대통령이 왜 있냐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독일도 물론 지금은 메르켈 총리가 아니지만 메르켈 총리랑 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무언가가 결정이 났어.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도장이나 찍으라고 해요. 근데 그 도장을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 히틀러 같은 새끼 또 튀어나와가지고 야 도장 찍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뭔 개소리야, 헌법상 네가 아무리 뭐 국회의원들하고 오케이 했어도 이건 헌법상 안 돼 있으면서 도장 안 찍는 거예요. 그 절대
절대 안 되는 마지막 선을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솔직히 국민들도 선동당하면 홍위병 될 수도 있고 나치독일 같은 걸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해서 A정당이라는 정말 정신 나간 정당을 다수당으로 뽑아줬어. 과반 이상으로. 그럼 헌법 위반인 거. 저 A정당은 헌법을 위반했지만 국민들 다수가 원했을 뿐이지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저 A정당을 해산도 해야 되고 저 A정당이 결정한 거를 거부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게 대통령인 거야. 1960년 11월 19일 시행 헌법입니다. 당시 헌법 59조를 보면은 외국과 조약을 한 거를 비준하는 거, 선전포고를 하거나 강화를 하는 거, 외교사절을 접수하는 거 이런 거를 대통령이 하는데 이거를 솔직히 국회에서 다 하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바지란 얘기야. 큰 의미가 없단 얘기야. 도장 찍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모르죠. 이게 민주주의가 저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제도로 저 1960년에 시작해서 막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왔으면 저것도 수정과 보완이 됐겠죠. 그러면은 뭐 프랑스처럼 국회는 국회대로의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프랑스는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 이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는 1년도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 자, 근데 이제 어찌되든 다수당은 민주당이 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됐어요. 그 민주당 안에는 개파가 있었다. 구파와 신파가 있었다. 구파는 당연히 우리 구파에서 대통령과 총리 둘 다 나와야 된다. 신파는 총리는 어차피 지금 부통령이 직전에 부통령이 장면 그 부통령 아니냐. 이 양반이 이제 총리가 되면 되고 대통령만 구파 니네가 해라. 바지 대통령만 니네 구파가 하고 총리는 우리 신파에서 장면 총리 이제 내세우면 될 것 같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구파 안에서도 지그들끼리 갈라져 있었어. 구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윤보선 대통령 파가 있고 김도연 대통령 파가 있었어. 이 김도연이라는 정치인이 또 있어요. 이분이 또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분인데 파가 또 김도연 파나 윤보선 파로 구파 안에 또 나뉘어져 있었어. 지그들끼리. 이런 상태에서 개판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1960년 8월 12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도 국회 안에서 뽑는 거고 총리도 국회에서 뽑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총리도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대통령부터 뽑았잖아요. 뽑힌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저 의원내각제가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서 민주주의도 발전하면서 아마도 저 총리 후보자 지명하는 게 무의미해지고 사실상 그 당 안에서 총리 후보자를 이미 정해놨는데 껍데기상으로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로 문화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당시엔 근데 찐이었던 거야. 초창기라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찐으로 후보자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첫 후보로 총리 후보로 김도연 후보를 총리 후보자로 내세워요. 구파에 윤보선파와 김도연파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파에서 이제 총리랑 대통령 둘 다 나오게 하려고 윤보선 대통령이 김도연 총리 후보자를 내세워요. 당시에 이 김도연 후보가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찬성 반대 투표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과반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이 양반이 왜 떨어졌냐면은 1950, 60년대에는요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이 많았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정당에 속해 있어도 내일 무소속이 돼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냐의 의미가 별로 없을 때예요. 당시는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야. 어떤 고위층도 해봤어. 그러면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이 되는 시기예요. 정당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내가 지금 무조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속해야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시기가 아니야. 각 지역에서 인맥 많고 지역 유지고 돈 많고 그러면은 그냥 무소속이라도 당선되는 거야.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나오면 그 무소속들을 구워 삶아야 돼.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고 뭐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가 총리 그게 아니야.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야 나한테 뭐 해줄까? 해줄 거 없어? 나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고 꺼져. 이러면 그만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던 걸 이해하고 봐야 돼. 근데 이 김도연 후보가 무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시원찮은 말을 해.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야 김도연 후보 당신 총리 되면 우리 무소속 국회의원들한테도 뭐 장관 자리나 뭐 그런 뭐 자리 좀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시원찮게 얘기를 해. 민주당 안에 있는 구파들끼리만 뭐 헤쳐먹으려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양반이 떨어져요. 그 다음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지명한 후보자가 장면이야. 고르고 나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면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된 거야. 계파를 초월해서 한다고 하니까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장면 총리 뽑아야겠다.
죽겠다 하고서 이제 죽으라 가가지고 뽑은 거야 이제 양반을. 정치를 좀 했어.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되면은 장관을 총리가 뽑자. 장관들을 내각이라고 하자. 내각. 14개의 장관과 뭐 등등등등 기타 관료들이 있었는데 저 14자리 중에 11자리를 심파에서 뽑아요.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게 심파고 조병옥 박사랑 윤보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게 구파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총리 되더니 14자리 중에 11자리를 심파로 꽂아요. 그러니까 막 구파에서도 막 개 거품을 물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2주 후에 결국에 5자리를 구파 사람들한테 양보합니다. 우리 심파들만으로는 정치 못하겠구나. 구파들도 좀 구워 삶아야 우리가 좀 정치를 할 수 있지. 구파 애들도 좀 구워 삶자 해가지고 이제 5자리를 구파한테 양보합니다. 줄 건 줘야 또. 자, 근데 이 장면 내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치 잘 했을까요? 이 장면 내각에 대해서, 장면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한 정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저희 생각에는 저 정도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상황이었어요? 이승만 정부가 하야했어요. 이기붕 씨도 아들한테 총 맞고 죽었어요.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개판이었어요. 이거를 정상화하기도 바쁜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 무언가 새로운 정책과 포퓰리즘 공약을 뭐 실현시켜주고 뭐 민생지원금 돈 뿌리고 이럴 때가 아닌 거야. 나라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정상화하기도 바빴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 6.25 이후에는 50% 뚫을 때도 있었어. 뭐가? 미국의 원조 의존율이 50%가 넘었었어요. 정부가 써야 되는 세금의 50% 이상, 이거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에서,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장면이라고 하는 총리가 장면 내각이 들어섰기 때문에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도 바빴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일단 정치적으로 부패한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이승만 정권 내내 자유당이나 헤쳐먹은 애들이 많으니까 세수는 부족합니다. 세금이 왜 부족해요? 기업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래. 기업이나 회사나 이런 어떤 제대로 된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갖춘 기업들이 일단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만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공장도 많지 않았고 인플레도 심하고, 장면 내각은 이제서야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어요. 세금 시스템도 조정했어요. 너무 높게 뜯어내던 세금은 줄이고, 너무 낮게 세금이 없다시피 했던 거는 세금을 만들고, 그리고 공공요금을 인상시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인상시켜요. 대출금리를 왜 인상시켰냐면은 이게 이승만 정부가 경제정책이 진짜 개판이었던 게, 이승만 정부와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조인한 그런 기업들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일단은 낮춘 거예요. 대출금리를 저금리를 고정해놨었어요. 이승만 정부는 어거지로. 그러면은 뭐 대출금리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도 대출 받으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으러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없어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금리 상태에서 기업이라던가 이승만 정부랑 조인이 된 몇몇 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대출을 왕창 받아가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은행에 가도 은행이 대출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예금도 없고 저금리니까. 은행이 너무 허접해서 은행의 기능을 못했어요.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야, 장면 총리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예금 금리를 올려라. 그래야 돈이 다시 들어오고 예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배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돈을 꾸려는 국민들이 사채 시장이 아직도 있던 거예요. 몇몇 이제 옛날 1950년대 60년대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채 시장 때문에 막 사채에다 돈노름 때문에 막 일반 서민들이 사채빚 조금만 했는데도 막 이자가 이빠이 막 이것 때문에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러던 게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거를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한테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원조 받은 돈을 잘 굴리지를 못했어요. 원조 받은 돈을 활용해가지고 도로도 새로 깔고 항만도 건설하고 인프라 같은 거를 건설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닌데 이승만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뒷구녕에서 헤쳐먹는 공무원 새끼 많고. 그런데 이거를 장면 내각은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추가적으로 미국 니네가 원조를 해주면 이 돈으로 우리가 실제로 인프라 깔고 하겠다. 이제 이거를 요구해. 근데 미국이 좋아,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요구할 게 있다. 미국이 뭘 요구하냐면은, 너네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해.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650원 말고 1달러에 650원 말도 안 돼. 1,300원으로 늘려. 이러면서 올리라고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이 뭐냐면, 당시에 우리 미국이 저 장면 내각의 대한민국 정권을 원조를 해주면 저 원조한 돈을 토대로 얘네가 인프라를 확대하고 재건을 하기 위한 공사들이 막 이제 늘어날 텐데, 그럼 그 공사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건비도 꽤 올라갈 테니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세금을 낼 여력이 생길 거다. 그래야 경제가 선순환이 돌아가는데, 얘네가 또 슈킹하고 또 허짓거리하고 이러면은 저 원조해준 돈 그냥 날아가는
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은 못 준다 이거야. 캐삭방을 걸고 하라는 거지. 이거를 미리 적용해 놓으라는 거예요. 미국도 사실 합리적인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 전기요금을 한 방에 49.9%를 인상시켜요. 엄청 올렸어, 한 방에. 근데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장에 일도 하러 가고 저런 인프라 건설하는데 건설 노동자로 들어가고 그러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장면 끼는 뭔데 지금 이승만 정권 끌어내린 다음에 저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올리고 저 뭐하는 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사실은 저런 경제정책은 좀 시기가 좀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야 효과가 이제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땠겠어요? 민심이 개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면 내각이. 제일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 언론들도 좀 너무 좀 촌스러웠던 게 있는데 당시 장면 총리가 공식 후원의 행사를 열어요. 정치 후원금 받으려고. 근데 저게 되게 투명한 겁니다. 보기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내가 뒷돈을 쳐받고 뒤에서 꿍꿍이를 가지고서 뒷돈 쳐받아서 내 사비로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많은 기업과 기부하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식적인 루트로 내가 후원금을 받고 이 공식적인 루트로 받은 후원금 정치 후원금은 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받는 돈이야. 저게 생각보다 보기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진이 찍혀가지고 막 언론들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장면 저 인간은 전기세 이렇게 인상시키고 물가 인상시키고 개판 내놓고서 저 사람들한테 돈 쳐받는 저런 행사를 열어. 이 장난하나? 난리가 난 거예요. 장면 총리가 맨해튼 칼리지에서 학사석사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학교 다닌 사람이거든요. 미국식 마인드 좀 그런 게 있었어 이 양반이. 자기가 생각할 땐 문제가 없는데 오바마 정부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정치 후원금 받으려고 후원회에 밤 파티 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대놓고 투명하게 받겠다 이거거든. 합법적으로. 이걸 근데 국민들이 난리를 친 거지. 절대로 저거는 잘못된 인간인데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던 문화니까 국민들 정서에 안 맞던 거야. 자, 그렇게 1960년 8월 19일부터 이제 장면 총리의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민심이 가면 갈수록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1961년 5월이 됐습니다. 61년 5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 당시 육군 투스타였던 박정희 소장이 나타납니다. 인생 동반이다. 저기 단니 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에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간호는 갱다 재영인 수리성 크로스컵 정선촌놈 시우필 신보섭 ANNSB 러블리 20 정연리 한명쾌 업스 칠레 도도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